연화가 시집온 것은 2월 초순, 산등성이에 잔설이 채 가시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조선의 산골 마을. 시집온 지 2해 반. 며느리 연화는 오늘도 이름 대신 이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얘야,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밥상을 받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직 군관 출신 시아버지 박진만. 이 마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가 낡은 항아리 하나를 연화 발치에 내려놓습니다. 참마로 백송 아래서만 열어라. 단 한마디.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항아리를 들어 올린 순간 연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나치게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필 산마루입니까? 왜 여기서 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산길을 오르던 연화에게 장돌뱅이 사내가 지나치듯 말합니다. 그 어른 참 모를 분이요. 뭘 그렇게 숨기시는지. 숨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추는 것입니까? 그 둘은 다른 것입니다. 무뚝뚝한 시아버지, 무거운 항아리, 그리고 산마루. 이 세 가지가 연화를 기다리는 곳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얼음 같은 사람의 얼음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처럼 잊혀진 옛날 사람 냄새 나는 사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도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연화가 시집온 것은 2월 초순, 산등성이에 잔설이 채 가시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박진만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이 사방을 에워싸고 북풍이 불어올 때면 마당까지 솔같이 소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집은 낡았으나 단단하였고 주인을 닮아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 마당에 발을 들이던 날, 연화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추위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무게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어깨를 내리누르는 이 집이 품고 있는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박진만은 문간에서 연화를 맞았습니다. 인사를 받으면서도 그는 눈길을 오래 주지 않았습니다. 한때 군관이었다는 그의 몸은 60이 넘었어도 곧고 단단하였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명을 내리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첫날 그가 연화에게 건넨 말은 단 2마디였습니다. 군불 꺼지지 않게 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하고 대답하였으나 그 목소리가 마당에 닿기도 전에 박진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넓은 등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찬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2해 반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하루는 달 구는 소리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하늘이 먹빛을 띠고 있을 때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이 틀 때까지 일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친정에서도 그리하였고 길쌈을 하던 시절에도 그리하였습니다. 가난이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의 고됨은 결이 달랐습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박진만은 아침상을 받아도 수저를 들기 전 한참을 바깥을 내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밥 한 술을 뜨고 국 한 모금을 마시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상을 물릴 때도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그는 연화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일이 있으면 그저 얘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문을 두드리고 뜰을 가로지르고 부엌까지 날아오면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갔습니다. 얘야. 연화는 때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언가 꿀꺽 삼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이 집 안에서는 잊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서러운 것인지 그냥 그런 것인지 연화 자신도 분명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가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 사이사이 박진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도끼를 들고 산으로 갔고 해가 기울면 나무를 지고 내려왔습니다. 등이 땀에 젖어도 쉬지 않았고 다리를 절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끔 생각하였습니다. 저분은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음처럼 고요한 집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냉랭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는 것인지 연화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른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박진만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뒷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썰던 손을 멈춘 것은 뒷곁 쪽에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돌 위를 긁는 듯한 묵직한 것이 바닥을 밀리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일에 먼저 나서는 것은 이 집에서 배운 법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박진만이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얘야. 연화는 무릎을 세우며 일어났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박진만은 문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것 지고 산에 올라가거라. 그의 발치에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높이는 연화의 허리께에 닿을 만하였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투박한 모양이었습니다. 뚜껑은 삼배천으로 단단히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새끼줄이 촘촘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듯 겉면에 이끼가 군데군데 앉아 있었으나 새끼줄만큼은 새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다시 손을 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연화는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디까지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산마루 백송 아래다. 거기서 열어라. 박진만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낮고 건조하였으며 설명을 덧붙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한 박자 늦게 물었습니다. 열어서 어찌하면 됩니까? 박진만은 걸음을 멈추었으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알 것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안방문이 닫혔습니다. 부엌 안에 연화만 남았습니다. 연화는 항아리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단단하고 빈틈없이 묶인 모양이었습니다. 손으로 새끼줄을 한 번 건드려 보았습니다. 팽팽하였습니다. 뚜껑을 덮은 삼배천도 빳빳하게 풀을 먹인 것처럼 단단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으로 항아리 옆면을 짚어 들어 올리려 하였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눈썹을 모았습니다. 다시 두 손으로 옆면을 감싸 쥐고 힘을 주었습니다. 항아리는 겨우 한치 들리다가 툭 하고 제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연화의 무릎이 저릿하였습니다. 빈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일어서서 항아리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곡식이라면 이토록 무거울 리 없었습니다. 돌이나 흙을 담은 것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으나 삼배천이 맡고 있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흙냄새와 이끼 냄새만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연화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도 그 항아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진만은 상을 받아 여느 때처럼 묵묵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상을 물리고 부엌에 돌아와서도 자꾸 뒷겨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산마루 백송 아래서만 열어라. 그 한마디가 귓속에 얹혀 있었습니다. 왜 산마루여야 하는지, 왜 여기서 열면 안 되는지, 왜 그 먼 곳까지 이 무거운 것을 지고 가야 하는지. 연화는 묻지 못한 말들을 하나씩 마음속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익힌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쉬이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바람이 처마를 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항아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투박하고 무거운 형체가 빗곁 어둠 속에 홀로 놓인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 저것을 지고 산을 올라야 합니다. 연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두 손을 폈다 오므렸습니다. 손바닥에 아직 항아리 옆면에 차가운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내일 지게에 올려보아야 알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화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 치는 동안에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간밤에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한 탓도 있었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마음의 한켠을 내내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박진만의 아침상을 차리면서 빗곁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의 항아리의 검은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간밤 내내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박진만은 상을 받고 묵묵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연화가 물러서려 하자 그가 짧게 말하였습니다. 지게는 헛간에 있다. 예, 그것이 오늘 아침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의 전부였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위로 고개를 내밀 무렵 연화는 헛간에서 지게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지게였습니다. 나무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멜빵은 삼으로 꼬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지게를 뒷곁으로 끌고 가 항아리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항아리를 두 팔로 감아 쥐었습니다. 들어 올리는 순간 숨이 멎을 뻔하였습니다. 항아리는 어제보다 더 무거운 것만 같았습니다. 팔뚝에 힘줄이 돋고 등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지로 항아리를 지게 위에 올려 끈으로 단단히 묶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게를 지는 순간 두 무릎이 한 번 꺾였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허리가 뒤로 당겨졌고 어깨뼈 사이가 뻐근하게 눌렸습니다. 발바닥으로 땅을 단단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길은 곧 좁아졌습니다. 봄이 왔다고는 하였으나 산 위는 달랐습니다.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북사면 쪽에는 아직 잔설이 희끗희끗하게 남아 있었고 발밑에 흙은 녹았다가 다시 얼기를 반복하여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웠습니다. 연화는 지팡이 하나를 꺾어 짚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항아리의 무게는 걸음마다 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지에서야 어떻게 버텼으나 오르막이 시작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허벅지가 타들어갔고 발목이 흔들렸습니다. 멜빵이 어깨를 파고드는 감각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연화는 쉬지 않으려 하였으나 두어 번 큰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쉬는 동안 연화는 항아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 무거운 것을 왜 하필 산마루까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하셨으나 연화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지게끈이 어깨를 누르는 감각만이 또렷하였습니다. 산길의 중턱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연화가 길 한쪽으로 비켜서자 젊은 사내 하나가 지게도 없이 성큼성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장돌뱅이처럼 보였습니다. 등에는 보찜을 둘러매고 허리춤에는 작은 주머니, 여러 개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연화 옆을 지나치다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지게와 항아리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아낙네가 저 무거운 걸 혼자 지고 가시오? 어디까지 가시려? 연화는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산마루까지 갑니다. 산마루요? 사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항아리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며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그 항아리 박군관댁 물건 아니요? 내가 마을에 몇 번 드나들어서 아는데 저 댁 뒷곁에 저런 거 하나 있었는데.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하였습니다. 아, 뭐 내가 괜한 말하는 건 아니오만. 저 동네 어른들 말로는 박군관 어른이 오래전부터 저 항아리를 아무한테도 못 열게 하셨다고 하더이다. 며느리한테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지금 저걸 며느리가 치고 가시는 거요? 연화의 발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뭐 그냥요. 혹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오? 저게 보통 무게가 아니지 않소. 쌀이라면 저렇게 담지는 않을 것이고. 사내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그 흐린 끝자락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느꼈습니다. 사내가 말을 다 하지 않은 것을. 그 잘리고 남은 말이 이상한 무게로 가슴 속에 내려앉은 것을. 저는 모릅니다. 연화가 말하였습니다. 열어보지 않으셨소? 산마루에서 연락하셨습니다. 사내는 잠시 연화를 바라보더니 낮게 혀를 찼습니다. 그 어른 참 모를 뿐이요. 뭘 그렇게 숨기시는지. 그 말을 끝으로 사내는 다시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이내 길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숨기신다. 그 단어가 마음속에서 작은 돌멩이처럼 굴렀습니다. 연화는 지게끈을 다시 고쳐 쥐었습니다. 항아리의 무게가 어깨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산길은 고요하였습니다. 이제 사내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낮게 울었습니다. 열어볼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새끼줄을 풀어 뚜껑을 열어보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길 위에는
연화와 항아리뿐이었습니다. 산마루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확인하고 다시 묶어서 올라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오른손을 들어 새끼줄 위에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왜인지는 연화 자신도 몰랐습니다. 장돌뱅이 사내의 말이 마음에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딘가에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연화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박진만이 새끼줄을 감을 때에 그 손을 생각하였습니다. 새 것으로 단단히 빈틈없이 감아놓은 그 줄을.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감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정성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열지 않겠습니다. 연화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산마루까지 가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열겠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온 두 해반이 가르쳐 준 한 가지였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알게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지팡이를 고쳐 짚었습니다. 무릎을 펴고 허리를 세웠습니다. 항아리의 무게가 다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산마루는 아직 멀었습니다. 산마루에 이르렀을 때 연화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고 멜빵이 파고든 어깨는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이 멈춘 것은 몸의 고단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송이었습니다. 산마루 한가운데 혼자서 하늘을 떠받치듯 서 있었습니다. 줄기는 희고 곧았으며 오랜 세월이 새긴 결이 나무 껍질 위에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가지는 사방으로 넓게 펼쳐져 있었고 아직 소리피 다 돋지 않은 가지 끝으로 봄 햇살이 부서지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솔가지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이 고개를 드는 것처럼. 그리고 연화는 보았습니다. 백송 아래 나무 뿌리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을. 처음에는 나무의 일부인 줄 알았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낡은 솜저고리를 여러 겹겨 입은 채 두 무릎을 모아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는데 그 자세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제 자리였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연화의 발소리를 들은 것인지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지게끈을 놓칠 뻔하였습니다. 어머니,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말이라기보다 숨결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두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최순덕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최순덕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말을 듣지 않는 듯 한 번 비틀거리다 나무줄기에 손을 짚었습니다. 연화는 지게를 내려놓는 것도 잊고 달려가려 하다가 지게의 무게에 발이 묶여 그 자리에서 두어 걸음 허둥거렸습니다. 겨우 지게를 내려놓고 뛰어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이 추운 데서. 최순덕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손가락 끝이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연화는 알았습니다. 나무 뿌리 위에 깔린 짚이 눌려 있었고 어머니 옆에는 다 식은 물보시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연화가 물었습니다. 최순덕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시집 보낸 뒤로 어머니가 딸을 보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말 몇 마디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최순덕에게는 그 자체로 이미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올 것을 알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최순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내가 그 집에 시집 간 지 꼭 3년 되는 날이다. 연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3년.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내려앉았습니다. 연화 자신은 잊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불을 지피고 밥을 안 치고 마당을 쓸다 보면 날이 가고 달이 가는 것이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헤아리지 않는 것이 더 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간 날을, 그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를, 오늘이 꼭 3년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어머니, 연화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순덕은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백송가지를 한번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소립 사이로 햇살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무 뿌리가 울퉁불퉁하였으나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연화는 무언가 오랫동안 조여 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기에는 너무 오래 참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눈이 뜨겁고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2년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 밑이 어두웠습니다. 솜저고리 위로 드러난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등이 굽어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마주하고 보니 알고 있다는 것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하십니까? 최순덕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만하면 된다. 그 웃음이 오히려 연화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이만하면 된다는 말을 어머니는 예전에도 자주 하였습니다. 밥이 모자라도 이만하면 된다 하였고, 약을 지어 먹어야 할 때도 이만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연화는 딸로 살아오며 배웠습니다. 언제부터 기침이 심해지셨습니까? 최순덕은 대답 대신 눈길을 백송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 나무 봐라. 저렇게 오래 서 있어도 저리 곧지 않으냐? 연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최순덕이 어깨를 한번 움츠렸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자신의 겉저고리를 벗어 어머니의 어깨에 둘러들였습니다. 최순덕은 사양하려다가 딸의 눈을 보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백송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산마루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만큼은 연화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온기가 다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집 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의 옆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잠깐의 자리가 연화에게는 2해 반의 시집살이보다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항아리는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백송은 말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백송 아래 앉아 있는 동안에도 항아리는 줄곧 연화의 시야 한켠에 있었습니다. 지게에서 내려놓은 채 뿌리 곁에 세워둔 그것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어깨에서 시선을 떼어 항아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새끼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산길 중턱에서 한 번 손을 거두었던 그 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한 겹씩 줄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단단하게 감겨 있었으나 매듭은 정직하였습니다. 힘을 주어 당기자 하나씩 풀렸습니다.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 순간 연화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삼배의 천을 걷어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 기름기가 돌면서도 은은한 어딘가 낯익은 냄새. 그것이 차가운 산바람을 뚫고 코끝에 닿는 순간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추었습니다.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맨 위에는 삼배 보자기가 한 장 덮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보자기 끝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흰 쌀밥이 작은 목기 안에 소복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밥 위에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 듯 윤기가 돌았습니다. 연화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이 산마루까지 오는 동안 항아리 안에 밥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옆에 육포가 있었습니다. 얇게 저며 꼬들꼬들하게 말린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너비로 가지런히 썰어 차곡차곡 쌓아 놓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전이 있었습니다. 녹두전이었습니다. 기름에 붙여 노릇하게 익힌 것이 기름 종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눅눅해지지 않은 것이 오늘 새벽 일찍 부쳐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오늘 새벽 박진만이 부엌에 들어왔던 적이 없었습니다. 연화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 치는 동안 시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언제 이것을 담았는지 연화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자기 아래를 더 들추었습니다. 작은 약재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삼배에 쌓인 채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겉에 붓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글씨를 읽었습니다. 천궁, 당귀, 황기, 기침과 허로에 쓰는 약재들이었습니다. 연화는 친정에서 어머니가 그것들을 다려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리라기보다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가장 아래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헝겊을 폈습니다. 은가락지였습니다. 여자의 손가락에 맞는 크기였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으나 닦아 놓은 것인지 은빛이 선명하였습니다. 가락지 안쪽에 작은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하였으나 정교하였습니다. 연화는 가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밑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글씨였습니다.
획이 굵고 힘이 있었으나 어딘가 서두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며 쓴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은가락지 팔아 약지어라. 남은 것은 내 어미 쓰게 하여라. 진만. 연화는 쪽지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한 번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선명하고 굵은 획으로 진만이라는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은 이 시대 어른들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썼습니다. 내 어미. 연화의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순덕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에 발이 걸릴까 조심하며 지팡이를 짚듯 팔을 뻗어가며 다가왔습니다. 연화 곁에 와 무릎을 꿇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최순덕의 눈이 쌀밥 위에서, 육포 위에서, 약재 꾸러미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손에 들린 쪽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초꾼의 삶을 살았어도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최순덕은 쪽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그 위에 얹었습니다. 최순덕은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최순덕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뒤에 이어질 말이 없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진만이 이 쪽지를 쓰던 순간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굵고 힘 있는 손으로 붓을 쥐고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짧은 두 줄을 쓰던 순간을 아마도 오래 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손이 정확히 어디서 멈칫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쪽지 위에 남은 획들이 그것을 조금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두른 흔적. 그것은 쑥스러움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 대신 적어 내려간 것의 흔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은가락지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아래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 간직된 것의 온도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오래 머문 것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의 온기였습니다. 연화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가락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진만이 젊은 시절부터 간직하던 것인지 아니면 따로 마련한 것인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항아리 안에 넣은 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이웃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 산마루 백송 아래까지 지고 가기에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체면이었습니다. 박진만에게 그것은 체면이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도움을 주면서도 도움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군관으로 살던 시절에도 벌목꾼으로 산을 오르내리는 지금도 그 방식은 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연화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흐느낌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그 눈물을 식혔습니다. 최순덕은 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자신도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항아리 안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송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솔가지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항아리 안에 담긴 것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쌀밥 위에, 육포 위에, 약재 위에, 은가락지 위에, 그리고 연어의 손 위에 쥐어진 쪽지 위에. 진만, 그 이름 위에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보태지 않은 그 이름 위에 봄의 햇살이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항아리를 다시 삼배천으로 덮으려다 연화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약재 꾸러미를 꺼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순덕은 꾸러미를 받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삼배가 열리자 약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궁, 당귀, 황기. 최순덕은 약재를 하나씩 손바닥에 올려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을 감고 오래 맡았습니다. 약초꾼으로 살아온 세월이 약재 하나하나의 향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골랐구나. 최순덕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은 다려 먹겠다. 연화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재를 고르는 손이 능숙하였으나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캔 세월이 그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약재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아십니까? 최순덕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짐작은 간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짐작이 가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최순덕은 약재를 다시 삼배에 싸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도수라는 사람 아느냐? 배도수. 연화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약초꾼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40살 남짓한 나이에 산을 제 집 드나들듯 하는 사람으로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어 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박진만과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것도 마을에서 주워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연화가 직접 본 것은 몇 번 되지 않았고 말을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도수 씨가 어찌 되었습니까? 최순덕은 약재 꾸러미를 무릎 위에 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겨울이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연화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초 팔러 다니다가 우리 마을 쪽으로 지나게 됐다고 하더구나. 그러다 내가 기침을 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장터 어귀에서였다. 오래 기침을 하는데 안색이 좋지 않다고. 그게 마음에 걸렸다고 하였다. 연화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박서방네에 들렀던 모양이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 마을 안하기 많이 아픈 것 같다고. 며느리가 시집간 집 친정어머니인 것 같다고. 연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배도수가 박진만에게 말하였습니다. 최순덕의 병세를 연화의 친정어머니가 앓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이 항아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순덕은 말을 이었습니다. 배도수가 나한테도 왔다. 나중에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는 오늘 이 날짜에 이 산마루로 오라고 하더구나. 박 군관 어른이 그리 하라 하셨다고. 그 말뿐이었다.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연화는 백송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만이 배도수를 통하였습니다. 직접 최순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연화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사돈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배도수를 사이에 두고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산마루를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서 하셨을까요? 연화가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최순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양반 자존심이 어떤 줄 아느냐?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전직 군관이다. 평생 남 앞에 굽힌 적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사돈댁 경세를 알고 약을 지어 보낸다. 그게 그 양반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지. 드러내면 은혜를 베푸는 꼴이 되고 모른 척하자니 양심에 걸리는 것이고. 최순덕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도 사돈도 동네 사람도 배도수만 알게 하고 항아리 안에 넣고 산마루에서 열게 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연화는 쪽지를 다시 폈습니다. 은가락지 팔아 약 지어라. 남은 것은 내 어미 쓰게 하여라. 2줄이었습니다. 이름 석자 빼면 16글자였습니다. 그 16글자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연화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은가락지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락지 안쪽에 새겨진 꽃 문양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작고 단순한 문양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졌으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락지가 어떤 사연을 가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진만이 젊은 시절부터 간직해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위해 따로 마련한 것인지 연화는 묻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영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았습니다. 이 가락지를 항아리에 넣기까지 박진만에게도 쉽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새끼줄을 감을 때의 그 손이, 쪽지를 쓸 때의 그 붓이 어딘가에서 한 번쯤 멈칫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최순덕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연화야. 어머니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양반이 너한테 어떻게 대하더냐? 많이 힘드냐? 연화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는 말이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하신 분입니다. 최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최순덕은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화는 손 안의 가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처음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새벽에 군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발소리에서, 비 오는 날 장작을 처마 아래로 옮겨 놓은 것에서, 아무 말 없이 마당 한 귀퉁이에 놓여있던 새 집신 한 켤레에서, 말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말 대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똑똑히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백송의 가지가 조용해졌습니다. 햇살이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산마루의 오후는 짧았습니다. 해가 능선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산 위의 기온은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연화는 항아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쌀밥과 전과 육포를 어머니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최순덕은 사양하려 하였습니다. 됐다. 이건 내가 가져가거라. 연화는 어머니의 손에 목기를 쥐어드렸습니다. 최순덕은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백송 아래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산마루의 바람 소리와 솔가지 스치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아까의 고요함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가득 찬 사람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연화는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지은 밥이 이 먼 산마루까지 오는 동안 온기를 잃지 않은 것은 항아리가 그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생각하였습니다. 항아리가 무거웠던 것은 내용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들, 말하지 못한 마음들, 드러내지 못한 배려들, 이름 석자 뒤에 숨겨둔 감정들. 그것들이 모두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토록 어깨를 짓눌렀던 것은 바로 그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능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산마루의 빛이 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백송 위로 쏟아지던 햇살이 어느새 옆으로 누워 나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바람이 다시 일었습니다. 아까보다 차가웠습니다. 최순덕이 어깨를 한번 움츠렸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려가셔야 합니다. 최순덕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은 탓이었습니다. 연화가 팔을 내밀자 최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백송에서 벗어났습니다. 헤어지는 자리는 산마루에서 조금 내려온 갈림길이었습니다. 한쪽은 연화가 올라온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최순덕의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갈림길 앞에서 어머니와 마주 섰습니다. 최순덕은 약재 꾸러미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은가락지는 연화의 손에 있었습니다. 쪽지는 다시 접어 연화의 저고리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약재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된다. 최순덕은 연화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시집 오던 날보다 야위었습니다. 볼이 좀 더 들어갔고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처음 시집 가던 날의 그 불안하고 여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하고 최순덕은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잘 먹고 있느냐? 예, 시아버님이 많이 힘드시게 하시느냐?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전에도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에는 더 확실하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최순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던 말이 목 어딘가에서 걸린 것 같았습니다. 최순덕은 그저 딸의 손을 한 번 더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가거라. 어머니도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최순덕은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어머니가 갈림길을 꺾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솜저고리가
나무 사이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동여맨 머리가 한 번 보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찌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쌀밥과 전과 육포는 어머니와 나누어 먹었고, 약재는 어머니가 가져갔습니다. 은가락지만이 연화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빈 항아리를 다시 지게에 올렸습니다. 무게가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연화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빈 항아리를 지고 내려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백송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로 나무 뿌리가 뻗어 있었고 낙엽이 쌓인 숲이 이어졌습니다. 능선을 따라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장작이었습니다. 연화는 생각하였습니다. 빈손으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가야 하였습니다. 항아리를 채워서 올라온 그 무게만큼 무언가를 지고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화의 발은 이미 숲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른 나무를 찾아 능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 한 그루가 비탈 아래에 걸려 있었습니다. 굵지는 않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연화는 나무 곁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가지를 꺾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른 가지는 잘 부러졌으나 굵은 줄기는 손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날카로운 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어 나무 줄기에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돌 모서리가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연화는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손바닥 아래쪽이 길게 베어 있었습니다. 붉은 것이 베어 나왔습니다. 연화는 저고리 끝으로 손을 한 번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을 집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멈출 수 없는지를 연화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이 움직였습니다. 나무를 치고 가지를 꺾고 쓸만한 것들을 골라 한 곳에 쌓았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베인 손에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연화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박진만이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도끼를 들고 산을 올라 나무를 베고 짊어지고 내려오는 일. 다리를 절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땀이 등을 적시도록 쉬지 않고 그것을 매일 반복하는 일. 연화는 그 일을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였습니다. 한 번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나무를 묶었습니다. 지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와 함께 등에 졌습니다. 아까 항아리를 지고 올라오던 때와는 다른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허리를 폈습니다. 무릎을 세웠습니다. 두 발로 땅을 단단히 짚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내리막은 오르막보다 다른 방식으로 힘들었습니다. 발목이 앞으로 꺾였고 무릎에 체중이 실렸습니다. 나무와 항아리의 무게가 등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연화는 지팡이를 앞에 단단히 짚으며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미끄러운 곳에서는 옆으로 비껴 걸었습니다. 돌부리가 있는 곳에서는 발을 가려 디뎠습니다. 베인 손에서 피가 계속 배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연화는 그때마다 저고리 끝에 손을 닦았습니다.
저고리 자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통증은 처음보다 무뎌져 있었습니다. 몸이 다른데 힘을 쓰느라 통증을 느낄 여유가 없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중턱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옆으로 쓰러지지 않으려 지팡이를 옆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땅에 박혔습니다. 지게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땅에 단단히 눌렀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바지 무릎 쪽이 흙에 젖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지게가 흔들리지 않도록 허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연화는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무슨 웃음인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였고 허탈한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산길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혼자 일어나는 것이 어딘가 지난 2해 반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쓰러지고 버티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 집에서 연화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걸었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해는 거의 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능선 위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이 그 빛을 받아 짙은 자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걸으면서 그 빛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산길을 오가면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본 것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박진만의 집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연기였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고 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기는 바람에 실려 능선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가늘고 곧게 올라가다가 바람을 만나 옆으로 흩어졌습니다. 저 연기는 누가 피운 것일까 하고 연화는 생각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연화가 돌아오기 전에는 밥을 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엌 일은 연화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연기는 분명히 부엌 굴뚝에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베인 손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연기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그 냄새가 연화의 코끝에 닿는 순간 연화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연화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진만이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등을 곧게 세운 채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들어서자 그의 눈이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지게를 내리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산을 오르내린 무릎이 마지막 순간에 꺾였습니다. 지게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연화는 버티려 하였으나 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땅이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것이 연화를 받쳤습니다. 굵고 거친 팔이었습니다.
언제 달려왔는지 박진만이 연화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 팔로 연화의 등을 받치고 다른 팔로 지게 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굳어 있는 것이 냉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꽉 누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냐? 낮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박진만이 지게를 걷어내고 연화를 부축하여 마루 위에 앉혔습니다. 연화는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피가 보였습니다. 무릎에 흙이 보였습니다. 저고리 자락에 붉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박진만은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연화의 손에서, 무릎에서, 저고리 자락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연화는 느꼈습니다. 나무는 왜 베었느냐? 빈손으로 내려오기가. 연화는 말을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눈앞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박진만이 연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들어가거라. 그 이후의 일을 연화는 또렷이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것은 기억하였습니다. 아랫목에 눕혀진 것도 기억하였습니다. 이불이 덮이는 감각도 기억하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눈을 뜨려 하였으나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냄새였습니다. 약재 냄새였습니다. 쓰고 진한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냄새.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가 약을 다릴 때 맡던 냄새와 비슷하였습니다. 그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냄새를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화가 눈을 뜬 것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안방 천장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안방 아랫목에 누워 있다는 것을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깨끗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래 잠든 사람이 처음 깨어날 때 그 투명한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로질러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위로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부엌 쪽이었습니다. 연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언가 끓는 소리였습니다. 솥안에서 무언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누워 있거라.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박진만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에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와 연화의 곁에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이었습니다. 흰 죽이었습니다. 쌀알이 곱게 풀어진 아무것도 넣지 않은 흰 죽이었습니다. 위에 참기름이 한 방울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만이 쑤었을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쓰러져 있는 동안 이 사람이 부엌에 들어가 솥을 올리고 쌀을 안치고 저어가며 끓였을 것이었습니다. 군관으로 살다가 벌목꾼이 된 사람이 그 굵고 거친 손으로 연화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화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자세로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죽 사발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간이 없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흰 죽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것이 지금껏 먹어본 어떤 것보다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냥 죽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 방 앞을 오갔을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숨소리를 들었을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박진만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발이 반쯤 비었을 때였습니다. 박진만이 움직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것인가 하고 연화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손을 한번 오므렸다 폈습니다. 그리고 낮게 헛기침을 한번 하였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박진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을 처음으로 여는 사람처럼. 연아야. 두 글자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덧붙임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불린 이름이었습니다. 시집 온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불린 적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연아야. 연화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래 서 있던 것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천천히 주저앉는 것처럼, 단단하게 쥐고 있던 것을 마침내 놓는 것처럼.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흰 죽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솥이 조용히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소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솔가지 사이로 봄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그 빛이 방 안까지 흘러들어와 연화의 손 위에, 반쯤 빈 죽사발 위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한 공간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얘야, 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야, 였습니다. 그 두 글자가 이 집 안에서 처음으로 불린 날, 봄은 이미 마당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새소리풀 돋우고 있었고, 처마 밑에서는 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겨울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죽은 아직 따뜻하였습니다.